이 이야기는 벌써 3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딸은 아직도 울부짖으며 잠에서 깨곤 합니다. 이 일은 젊은이들의 욕망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린 씨의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부천경찰서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불길한 상상을 밀어 올렸습니다. 딸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모든 피가 머리끝까지 몰려오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님이 해외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구조라니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제 입에서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조라뇨? 지금 무사한 건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현지 경찰과 공조 중이며 곧 귀국 조치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자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는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딸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경찰에게 수십 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다친 데는 없나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곧 직접 연락이 올 겁니다. 어머니께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꽉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하린이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하린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딸이 웃고 있는 사진들, 학교 축제에서 머리를 묶고 춤추던 모습, 졸업식 날 하얀 코트를 입고 제게 안기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눈앞에서 겹쳐지며 다시는 그 웃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하린이가 아니었습니다. 해맑게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낯빛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는 더 좁아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에게 쫓기다 막 돌아온 사람처럼 몸 전체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휴대폰도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무릎은 저절로 꺾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죽여 버텼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차가웠고 마치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자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위로 무심히 잘라낸 듯 거칠고 울퉁불퉁했습니다. 하린아.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의 손가락과 팔을 더듬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불구가 되진 않았을까, 살결마다 멍이라도 남아있지는 않을까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런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세상 모든 말보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집에 가자. 공항 밖으로 나서는 길, 사람들의 발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여 들렸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품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딸의 눈동자 깊은 곳에 맺혀 있던 두려움은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왔지만 어딘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누워 있을 때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차마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조용히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오래 눌러둔 고백 같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정윤아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은별이랑 친한 언니예요. 좋은 일자리 있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어요. 사진만 찍고 놀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SNS에 올리고 댓글 좀 달아주면 된다고. 그땐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단순한 말들 속에 얼마나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의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유나라는 사람이 널 그렇게 속였단 말이니?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기가 그렇게 친절한 얼굴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아이의 순진함을 이용한 그 여자 정윤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불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말로 그 잔혹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평생 잊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언니가 리조트로 데려갔어요. 리조트가 너무 화려해서 정말 대단한 언니를 알게 됐구나 생각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향해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차로 1시간쯤 걸렸어요.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낯설고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곧 일 시작하겠지,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할인은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언니가 첫날이니까 가볍게 한잔하자고 했어요. 리조트 안은 너무 밝고 음악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긴장이 풀려서 조금 마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끊겼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떴을 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어요. 천장엔 전구 하나뿐이었고 벽지는 다 벗겨져 있었어요. 구석에는 녹슨 양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었어요. 밖에서 문을 잠갔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타국의 작은 방, 낯선 냄새와 소음 속에서 혼자 눈을 떴을 그 순간을 상상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전화기랑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거기엔 하루 1,000만 원 이상 해낸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회사 홍보 문구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작업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용당했는지 그 사실을 듣는 내내 몸이 굳어갔습니다.
거기선 매일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방마다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밤새 전화를 하다가 쓰러졌고, 기절하면 잠깐 물을 끼얹고, 정신이 돌아오면 또 전화를 시켰어요. 거기선 숨 쉴 틈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딸의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고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유나 언니가 그곳에 왔었어요. 할인은 이를 악물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한테 제발 꺼내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나가게만 해달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말했어요. 할인아,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보내준 비행기 티켓값, 리조트 숙박비, 식비, 의료비. 그거 다 합치면 2,500만 원이야. 그 빚 다 갚아야 나갈 수 있어.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돈의 노예가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마치 모든 걸 계산해 놓은 사람처럼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금방 갚아. 하루에 200통만 전화해. 사람들 속여서 돈만 보내게 하면 돼. 그럼 넌 자유야. 할인은 울며 고개를 저었지만 곧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바닥으로 밀쳤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짜 그 말을 믿게 됐어요.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타는 냄새가 났어요. 플라스틱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어요. 저는 듣는 내내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조각내면서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할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포기한 눈이었어요. 누가 울어도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두 손을 모아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그런 지옥을 살아 돌아왔다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이름 정유나. 그 이름을 제 인생에서 마지막 날까지 기억하겠다고. 저는 정유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할인이의 대학 동기 은별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자신의 지인이라며 SNS에서 정유나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나랑 친한 유나 언니 있잖아. 캄보디아에서 거의 재벌처럼 산대. 언니 자동차 사진 봐봐. 페라리야. 우리는 언제 페라리 타보냐? 언니는 캄보디아에서 뭐 한대? 언니 인플루언서잖아. 너도 언니 팔로우 해봐. 너한테만 언니 비밀 계정 알려줄게. 며칠 동안 유나의 인스타그램을 훔쳐보던 할인이에게 정유나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안녕. 은별이 친구라며? 할인이는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너무 놀랐겠죠. 할인아 캄보디아 리조트에서 나한테 홍보를 맡겼는데 내 친구들을 불러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네. 은별이는 실습 기간이라 안 된다고 너한테 부탁해 보라고 해서 메시지 보내는 거야. 언니, 저는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그때까지 비행기 티켓도 못 구할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은 내가 끊어줄게. 비싸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 리조트에서 일주일 지내면 되니까 돈 쓸 일도 없을 거야. 엄마한테 허락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은별이한테 말해둘게. 은별이랑 같이 여행 간다고 해. 은별이가 공항에도 데려다 준다고 했어.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지금 오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은데 할인이 사진 보니까 리조트랑 너무 잘 어울려서 같이 일해보고 싶은 거니까 내가 용돈도 챙겨줄게. 언니 꼭 허락받아서 다시 DM 할게요.
다음 날 할인이는 은별이랑 저를 찾아와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졸랐습니다. 은별이는 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제가 진짜 잘 챙길게요.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실 수 있게 제가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어머니, 제발요. 은별이까지 나서니 계속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할인이와 은별이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 사진만 남긴 채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연락을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할인이와 은별이의 전화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학생 2명이 여행을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요. 나흘 전에 제주도로 떠났어요. 할인이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가 아니고 캄보디아로 갔네요. 따님이 여권을 만들어 출국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계속 전화기 앞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휴직을 하고 아이를 찾겠다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할인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후 차를 여러 번 갈아탔고 창밖에는 간판조차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영어랑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캄보디아어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봤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CCTV가 달려 있었고 안쪽으로는 창문이 없는 좁은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단 한 번도 밖에서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린 매일 아침 8시면 전화기가 놓인 책상을 배정받았어요. 종이엔 전화번호가 수십 개씩 적혀 있었고 그 옆엔 통화 매뉴얼이 있었어요. 한국말로 부드럽게 절박하게.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할인은 매일 15시간씩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없었어요. 컵라면 하나를 5명이 나눠 먹었어요. 말을 멈추면 왜 쉬냐면서 욕을 하고 눈을 피하면 머리를 잡아 당겼어요. 하루에 200통 이상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을 꼭 모았습니다. 어느 날은 말을 잘 못했어요. 자꾸 눈물이 나서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방 가위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한 번만 더 울면 머리카락부터 자른다. 그리고 진짜로 잘랐어요.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인은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턴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계처럼 말만 했어요. 네, 고객님, 곧 처리됩니다. 그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되풀이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가위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할인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방에선 시간이 없었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벌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겪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옥이었다니. 그때의 할인을 품에 안아줄 수 있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서 꺼내왔을 텐데. 그날은 다른 날과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할인이가 로맨스 스캠 통화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바로 그날 관리자가 보상 겸 외출하자며 시내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할인이는 잠시 현실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봉고차에 타고 가는 동안 창밖에는 노점상들이 보였고 아이들이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너무 낯설고 너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할인이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문 옆 세면대 앞에서 외국인 여성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금발머리에 차분한 푸른 눈을 가진 여성이었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Are you Korean? 할인이는 놀라서 대답했죠. 예스. 여성은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o you want to go back to your country? 할인이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스 플리즈 플리즈. 그 짧은 대화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성은 단호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고 창문 밖에 파란색 밴에 탑승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고 합니다. 할인이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해둔 게 감사했어요. 그 몇 마디 영어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백인 여성은 화장실 바닥에 몸을 낮추고 창문 밑에 서서 할인이의 발을 받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빨리, 지금이야. 할인이는 창문을 넘어 좁은 골목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멀리서 파란색 봉고차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낯선 한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한국인 목사였고 함께 있던 백인 여성은 영국 인권단체에서 파견된 활동가였다고 합니다. 봉고차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한 오래된 교회로 향했습니다. 할인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과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긴급 여권이 발급되었고 며칠 뒤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할인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창문을 넘을 때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어두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은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걱정하던 얼굴이 떠오르자 할인이는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은별이의 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은별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인이 무사해서. 은별이는 울먹이며 사과했고 할인이는 오랜만에 방에서 나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6개월 뒤 학교에 복학한 첫날 할인이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은별이요. 한국 대학생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던 조직원이래요. 지금 수배 중이라 학교에서 제적당했대요. 그 말을 남기고 할인이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친구의 배신에 대한 절망과 언제 다시 그 어둠이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인이는 한밤중이면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깨면 저는 반사적으로 딸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여긴 집이야. 내 방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심장은 매번 무너집니다. 딸의 눈 속에는 아직도 그 지옥의 그림자가 남아있고 그 공포는 어머니인 제 안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캄보디아의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할인이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밖으로 나가려 애쓰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려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많고 그 덫은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아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이 지옥 속에서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도요.